복실아, 가자. 새벽 5시 30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67세 김선영은 반려견 복실이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년.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시작한 새벽 산책이 이제는 유일한 일과가 되어버렸다. 복실아, 가자. 작은 말티즈가 꼬리를 흔들며 앞장섰다. 5년 전 남편이 데려온 이 작은 생명체만이 이제 선영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공원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다. 선영은 이 시간이 좋았다. 아무도 자신을 불쌍한 과부라는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0시 30분. 평소 얌전하던 복실이가 갑자기 목줄을 확 잡아당기며 어디론가 달려갔다. 복실아.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 회색 점퍼에 운동화,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죄송합니다. 얘가 원래 이러질 않는데. 괜찮습니다. 걔들이 사람 먼저 알아보잖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복실이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쓰다듬었다. 말티즈네요. 5살쯤 됐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저도 키웠거든요. 키웠다는 과거형. 선영은 더 묻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왠지 자신의 마음속을 들킨 것 같았다. 저도 그래요.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 선영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지옥이 시작되었다. 1시 0분에서 3시 0분. 다음날 새벽 선영은 망설였다. 오늘은 안 나갈까? 어제 그 남자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보인 것 같아 쑥스러웠다. 하지만 복실이가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렸다. 알았어, 가자. 공원에 도착하자 그 남자가 똑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커피 2개. 혹시나 해서 2개 샀어요. 선영은 거절하려 했지만 복실이가 벌써 그 남자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혼자 2개 못 마시잖아요.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커피캔을 따는 소리만 들렸다. 어제 말씀드렸나요? 아내 먼저 보냈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아내 먼저 보내고 나니까 이 시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러시구나.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선영도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저도 남편을 1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언제쯤이셨어요? 작년 3월 15일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한 달쯤 있으면 기일이겠네요. 선영은 놀랐다. 그가 자신의 말을 듣고 바로 날짜를 계산해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러셨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기일 때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말없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다. 장례 치르실 때 비용 많이 들었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보험금으로 처리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느 보험회사세요? 한화생명이요. 아, 저도 거기였어요. 서류 처리하는 거 진짜 복잡하죠? 네, 맞아요. 정신없을 때 그런 것들까지 챙기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정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선영은 공감이 갔다. 정말 그랬으니까. 그때 돈 정리하는 게 더 힘들었죠? 네, 맞아요. 감정적으로 힘든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모르는데
이 남자는 마치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 이분도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 그런 거겠지. 선영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다. 3시 0분에서 5시까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만났다. 남자는 자신을 박도훈이라고 소개했다. 60세, 아내를 2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다. 자식은 없고 혼자 작은 전셋집에 산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훈은 항상 커피 2개를 준비해왔다. 나중에는 간단한 과자나 빵도 함께 가져왔다. 이거 집에 있길래 그냥 가져왔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산책 시간도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10분 정도였는데 이제는 30분, 40분씩 함께 걸었다. 복실이도 이제는 도훈을 완전히 따르게 되었다. 선영 옆보다 도훈 옆에 더 자주 붙어 있을 정도.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안 나가야겠네. 그런데 복실이가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렸다. 복실아, 오늘은 비 오잖아. 하지만 복실이는 계속 문 앞에서 서성였다. 결국 선영은 우산도 챙기지 않고 나갔다. 금방 다녀오면 되겠지. 공원에 도착했다. 비는 제법 내리고 있었다. 역시 아무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보였다. 도훈이었다. 우산을 쓰고 벤치 앞에 서 있었다. 어머, 왜 나오셨어요? 비 오는데. 오늘은 비 오니까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요. 선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날 기다렸다는 건가? 우산도 안 가져오셨네요. 같이 쓰고 가시죠. 도훈이 우산을 선영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선영은 어쩔 수 없이 도훈 옆으로 바짝 붙어 서게 되었다. 하나의 우산 아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게 함께 걸었다. 빗소리만 들리고 말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다. 5시부터 7시. 며칠 후 복실이가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다. 밥도 안 먹고 자꾸 다리를 절뚝거렸다. 복실아, 어디 아파? 선영은 걱정이 되었다. 평소 같으면 딸에게 전화했을 텐데 왠지 오늘은 도훈에게 말하고 싶었다. 공원에 나가자마자 도훈에게 말했다. 복실이가 오늘 좀 이상해요. 다리를 절뚝거리고. 어디 볼까요? 도훈이 복실이를 살펴봤다. 발을 만져보고 다리를 천천히 펴보더니 말했다. 발톱 쪽이 좀 부은 것 같은데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할까요? 네. 빨리 가보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도훈이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복실이 아픈데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도훈은 이미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고 있었다. 결국 함께 동물병원에 갔다. 택시 안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도훈은 계속 선영 옆에 있었다. 접수를 할 때도 함께 창구 앞에 섰다. 마치 보호자처럼. 복실이 김선영,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다. 선영과 도훈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 발톱 사이에 작은 상처가 생긴 것이었다. 약 바르고 일주일 정도 관리하면 된다고 했다. 다행이네요. 도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계산을 하러 갔다. 35,000원입니다. 도훈이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선영의 눈치를 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제가 낼게요. 선영이 먼저 카드를 내밀었다.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도훈은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택시비는 낼게요.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낼게요. 결국 택시비는 도훈이 냈다. 집 앞까지 함께 왔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영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도훈이 말했다. 저기, 현관 전등이 깜빡이는데요. 네. 아, 맞아요. 며칠 전부터 그랬어요. 위험한데요. 제가 내일 전구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도훈은 이미 결심한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정말 전구를 들고 왔다. 어제 약속했잖아요. 도훈은 웃으며 현관까지 올라왔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전구를 갈아 끼웠다. 다 됐어요. 이제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도훈이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문고리를 만져봤다. 이것도 좀 헐거운데요. 드라이버 있으세요? 네, 잠깐만요. 선영은 공구함을 가져왔다. 도훈은 문고리도 조여줬다. 이제 됐어요. 혼자 사시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릴게요. 선영은 냉장고를 열었다. 도훈이 자연스럽게 옆에서 봤다. 어머, 우유 유통기한 지났네요. 이거 버리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계란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도훈이 하나하나 살펴봤다. 어떻게 이렇게 잘 보지? 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저녁 딸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산책은 하세요? 응, 하지. 요즘 같이 산책하는 분도 생겼고. 네? 누구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놀란 것 같았다. 그냥 공원에서 만난 분이야. 남자분이세요? 응.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좋으시면 그냥 조심하세요. 무슨 조심? 그냥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알았어. 괜찮아. 통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생각했다.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이지?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친구 같은 사이인걸.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 달이 흘렀다. 이제 도우는 산책 시간에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다. 집에도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근처 왔다가 들렀어요. 도우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현관 앞에서 잠깐 인사만 하고 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치가 익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혼자 계시면 그런 거 확인하기 힘드시잖아요. 선영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도우는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확인하고 이것저것 살펴봤다. 이건 좀 더 익어야 할 것 같고, 이건 지금 먹기 딱 좋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 구조를 파악하게 되었다. 냉장고가 어디 있고, 장롱이 어디 있고,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도훈이 들렀을 때 선영은 막 밥을 차리고 있었다. 아, 식사 중이셨네요. 제가 방해했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드세요? 네, 늘 혼자 먹죠. 도훈이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했다. 그럼, 제가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도 아직 점심 안 먹었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그날부터 가끔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도훈은 설거지까지 자연스럽게 도와주었다.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빨라요. 도훈은 이미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다음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요리 좀 하거든요. 도훈이 웃으며 말했다. 오후가 되면 도훈은 선영의 약 먹는 시간도 챙겨줬다. 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요. 혼자 계시면 이런 거 까먹기 쉬우시잖아요. 제가 알람 맞춰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맞춰드릴게요. 핸드폰 주세요. 선영은 핸드폰을 건넸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도훈은 약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줬다. 이제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선영이 병원 예약을 깜빡했다. 어머, 다음 주 화요일이 병원 가는 날이었는데. 도훈이 말했다.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대신 전화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차피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잖아요. 도훈은 이미 선영의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김선영 환자 예약 변경하려고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다. 정말 세심한 분이야.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 아줌마를 마주쳤다. 아이고, 선영씨. 요즘 남자분 자주 오시네요. 선영은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재혼 준비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선영은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부정도 할 수 없고 긍정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야.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다. 그날 이후로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슬금슬금 쳐다봤다. 저희에 또 시작하네.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선영은 신경이 쓰였다. 며칠 후 다시 그 아줌마를 만났다. 선영 씨, 조심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혼자 계신 분들 노리는 사람들 많다던데요. 특히 보험금 받으신 분들. 그 말에 선영은 기분이 상했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고 갔다. 선영은 화가 났다. 다들 왜 이러는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날 저녁 수연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그분이랑 자주 보신다며요? 누가 그래? 동네 아는 분이 얘기하시던데요. 선영은 당황했다. 소문이 벌써 딸에게까지 간 것이다. 어떤 분이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공원에서 만난 분인데 아주 좋은 분이야. 혼자 사세요? 응. 부인 먼저 보내셨대. 엄마. 수연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돈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그런 분 아니야. 선영은 강하게 말했다. 엄마가 좋으시면 그냥 조심만 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통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생각했다. 왜 딸이 돈 얘기를 했을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분은 진짜 좋은 분이야. 오히려 주변의 의심이 도훈을 더 감싸고 싶게 만들었다. 다들 오해하는 거야. 나만 그분을 제대로 알아. 선영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서로 챙겨주며 사는 게 어떨까요? 네. 선영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다. 제가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같이 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밤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도와드릴 수 있고. 도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혼자 있는 게 점점 힘들어서요. 당신도 혼자 계시잖아요. 선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물론 혼인신고 같은 건 우리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서로 부담되잖아요.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자식들도 신경 쓰일 거고. 그 말에 선영은 오히려 안도했다. 혼인신고는 선영도 부담스러웠으니까. 맞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죠. 선영은 그렇게 생각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같이 산다는 게 이 나이에.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밤에 무슨 일 있어도 누군가 있으니까. 서로 챙겨주면 안전하고. 혼인신고 안 하니까 부담도 없고. 자식들한테도 재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도훈에게 말했다. 어제 말씀 생각해봤는데 좋아요. 정말요? 도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서로 챙겨주며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대신 혼인신고는 안 하는 걸로요. 당연하죠. 저도 그게 훨씬 편해요. 문득 궁금해졌다. 그런데 원래 사시던 집은 어떻게 하세요? 아, 작은 전세인데 다음 달이 계약 만료예요. 그럼요. 정리하면 되죠. 어차피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보증금은 돌려받으시고요? 네, 그건 받아야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 도훈은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선영은 안심이 되었다. 그럼 다행이네. 집도 있으셨고, 보증금도 받으시고. 며칠 후,
도훈이 짐을 가져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큰 가방 2개를 들고 왔다. 이게 다예요. 선영은 놀라서 물었다. 네.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옷이랑 세면도구 정도요. 나머지 짐은요? 계약 끝나면 정리해서 조금씩 가져올게요. 한꺼번에 가져오면 복잡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생각이 깊으신 분이야. 함께 짐을 정리했다. 먼저 신발장을 열었다. 이쪽은 제 신발, 저쪽은 당신 신발로 하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도훈의 신발을 반쪽 공간에 가지런히 넣었다. 다음은 옷장이었다. 옷은 많지 않아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쪽 절반 쓰세요. 감사합니다. 냉장고도 공간을 나눴다. 이쪽은 제 것, 저쪽은 당신 것으로 하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죠. 도훈이 자연스럽게 서랍도 정리해줬다. 부엌 서랍을 열어보더니 말했다. 통장은 보통 여기 두세요? 네, 그냥 서랍에 넣어뒀어요. 카드는요? 지갑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건 잘 보관하셔야 해요. 도훈은 그렇게 말하며 서랍을 닫았다. 선영은 그때 몰랐다. 도훈이 모든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다. 도훈이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가져왔다. 관리비가 이렇게 비싸요? 네, 원래 이 정도예요.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전기세도 많이 나왔네요. 이번 달은 특히 많이 나왔어요. 도훈이 고지서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수도세도 좀 높은 것 같은데. 선영은 좀 민망했다. 내가 전기를 많이 쓰나? 물도 많이 쓰나? 앞으로 조금 아껴야겠어요. 선영이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혼자 계실 때랑 달라서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눈치챘다. 어느 날 계단에서 아줌마를 마주쳤다. 아이고, 선영씨.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남자분이 계속 계시던데. 재혼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선영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애매하게 웃기만 했다.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야.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다. 재혼은 아닌데. 뭐라고 설명하지? 그날 저녁 선영은 수연에게 전화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할 말 있어. 네, 뭔데요? 그분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 전화기 넘어 긴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혼은 아니야. 혼인신고 안 해. 그냥 서로 챙겨주며 사는 거야. 혼자 있는 것보다 안전하고. 엄마가 좋으시면. 됐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내가 왜 자꾸 조심하래? 좋은 분이야. 그냥 엄마 혼자 계시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알았어. 걱정 마. 통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찜찜했다. 왜 자꾸 조심하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딸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날 밤이었다. 방은 따로 썼다. 선영은 제 방에 혼자 누워 있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마음이 편안했다. 복도 넘어 도훈이 계신다는 게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들었다. 잘한 걸까? 너무 빨리 결정한 건 아닐까? 복도에서 도훈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가시는 소리였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안심이 되었다.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선영은 생각을 떨쳐냈다. 괜찮아. 서로 챙겨주는 거야. 좋은 일이야.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모든 게 편안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했다. 일상이 안정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약국에서 약을 사려는데 도훈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말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아이고, 어쩌시려고. 괜찮아요. 병원비는 제가 먼저 낼게요. 도훈이 먼저 카드를 꺼내 계산했다. 10,000원 정도였다. 집에 돌아와서 선영은 바로 말했다. 아까 약값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보내드려야죠. 제 약값인데. 그럼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선영은 그렇게 첫 이체를 했다. 10,000원.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며칠 후였다. 도훈이 마트에 갔다 오더니 말했다. 카드가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한도 초과인가 봐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제가 현금으로 냈는데 3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선영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냈다. 3만 원을 이체했다. 그날 이후로 요청이 조금씩 잦아졌다. 이거 좀 급한데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약속이 있어서 급한데 이체 좀 해주세요. 선영은 그때마다 해드렸다. 같이 사는데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도훈이 제안했다. 매번 이체하기 뭐하니까. 공과금이랑 관리비는 제가 관리해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 돈 쓰는 거 아까워서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해드릴게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도훈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앱 설치해드릴게요. 선영은 휴대폰을 건넸다. 도훈이 공과금 앱을 설치하더니 말했다. 로그인하려면 통장 정보가 필요한데요. 아, 계좌번호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도요. 선영은 알려드렸다. 그때는 의심이 없었다. 관리해 주신다는데 뭐. 이제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도훈이 웃으며 말했다. 며칠 후 마트에 가실 때였다. 카드 좀 빌려주세요. 장 보고 올게요. 네. 선영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드렸다. 비밀번호 뭐예요? 선영은 비밀번호도 알려드렸다. 이제 그런 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 도훈은 항상 선영에게 이체를 요청했다. 절대 직접 하지 않았다. 제 폰은 이상한데. 당신 폰으로 해주세요. 당신 손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선영은 그때마다 제 폰으로 직접 이체했다. 뭔가 부탁하실 때마다 도훈은 말했다.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 말에 선영은 거절할 수 없었다. 맞아, 같이 사는 건데. 금액도 점점 커졌다. 처음엔 10,000원, 3만 원이었는데 어느새 5만 원, 10만 원이 되었다. 긴급하게 필요한데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요. 도훈은 항상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갚으신 적은 거의 없었다. 2달쯤 지났을 때였다. 선영은 통장을 확인했다. 평소보다 잔액이 많이 적었다. 100만 원 정도 줄어 있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많이 나갔네. 선영은 중얼거렸다. 뭐에 이렇게 썼지?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같이 살면 생활비가 많이 들지. 마트비, 식비, 공과금. 이 정도야 당연하지.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다. 또 한 달이 지났다. 다시 통장을 확인했다. 또 100만 원 정도 줄어 있었다. 이건 좀 이상한데. 이번엔 정말 이상했다. 2달 만에 200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다. 선영은 도훈에게 물어볼까 망설였다. 혹시 기분 나쁘시면 어떡하지? 같이 사는데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건가?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다. 저기, 혹시 이번 달 생활비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문제 있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웠다. 선영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그냥 평소보다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서요. 같이 살면 원래 그래요. 혼자 살 때랑 다르죠. 아, 네. 그렇긴 하죠. 선영은 더 이상 말을 못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도훈이 물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세요? 돈 문제로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선영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같이 살면서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네, 맞아요. 죄송해요. 선영은 사과했다. 도훈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하는데 섭섭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죄송해요.
선영은 계속 사과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다. 이게 맞나? 너무 빨리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같이 살면 원래 이래. 생활비가 많이 들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분이 뭘 잘못했겠어? 선영은 그렇게 불안을 억눌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선영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제가 사과를 했을까? 제 돈이 나간 건데 왜 제가 미안해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다. 하지만 선영은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분이 섭섭해하셨으니까 내가 잘못 말을 꺼낸 거야. 선영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동거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처음의 편안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급히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선영은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10분쯤 지나서 도훈이 나왔다. 누구 전화였어요? 선영이 물었다. 아, 친구요. 무슨 친구세요? 그냥 오래된 친구예요. 도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선영은 더 물어볼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도훈은 휴대폰을 식탁에 놓을 때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했다.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치웠다. 선영이 보기 전에 왜 항상 휴대폰을 엎어두세요? 어느 날 선영이 물었다. 습관이에요. 도훈은 그렇게만 말했다. 며칠 후였다. 도훈이 저녁 먹다가 말했다. 내일 일 때문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선영은 깜짝 놀랐다. 어디 가세요? 일 봐야 해요. 하루만 집 비울게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처리할 게 있어서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도훈이 돌아왔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옷에서 모르는 냄새가 났다. 담배 냄새도 아니고 음식 냄새도 아니었다. 뭔가 낯선 냄새였다. 선영은 눈치챘지만 물어보지 못했다. 괜히 물었다가 또 기분 나쁘시면. 그 이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외박이 반복되었다. 항상 같은 요일이었다. 화요일. 그리고 항상 같은 이유였다. 일 때문에 하루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선영은 그냥 네 하고 대답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어느 날 빨래를 하고 있었다. 도훈의 셔츠를 들었는데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 향수 같았다. 선영이 아는 냄새가 아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지? 선영은 셔츠를 들고 도훈에게 갔다. 이게 뭐예요? 향수 냄새 같은데. 도훈이 당황하는 것 같았다.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다. 그래요? 담배 냄새 아니에요? 아니에요. 향수예요. 회의실에서 누가 뿌렸나 봐요. 요즘 사람들 향수 많이 뿌리잖아요. 선영은 더 물어보고 싶었다. 무슨 일 하시는지 한 번도 제대로 안 물어봤는데. 그 순간 도훈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나 못 믿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같이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보세요.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오히려 선영이 잘못한 것 같았다. 저를 믿어주셔야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러실 거면 제가 나갈게요.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선영은 황급히 말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이해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도훈이 한숨을 쉬었다. 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선영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전화 받으러 방에 들어가도 그냥 뒀다. 외박을 해도 그냥 기다렸다. 물어봤자 싸우기만 하니까. 며칠 후 통장을 확인했다.
또 많이 줄어 있었다. 이번엔 300만 원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선영은 지난 석 달을 계산해 봤다. 총 500만 원 이상이 나간 것이었다. 이건 너무 많은데.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같이 살면 돈 많이 들지. 내가 쓴 것도 있을 거야. 생활비니까.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계산했다. 식비, 마트비, 공과금. 아무리 계산해도 5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건 생활비치고는 뭔가 이상해. 하지만 선영은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의심하면 안 돼. 그분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선영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복도에서 도훈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가시는 소리였다. 선영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불안과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선영은 눈을 꼭 감았다. 생각하지 말자. 그냥 자자.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 얼굴도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도훈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영은 그렇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다. 말할 수 없어. 말하면 또 싸우니까. 선영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며칠이 지났다.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렸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선영은 그렇게 결심했다. 도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혼자 조용히 집을 나섰다. 동네 내과에 도착했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많았다. 번호표를 뽑고 앉았다. 한참을 기다렸다. 선영의 옆자리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앉으셨다. 서로 눈인사를 했다. 대기 시간이 길었다. 그 여자분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오래 기다리시네요. 선영이 말을 걸었다. 그러게요. 벌써 1시간째예요. 저도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 여자분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저 병원이에요. 응, 괜찮아. 박도훈 씨한테는 말하지 마. 선영은 귀가 번쩍 뜨였다. 박도훈? 그분 이름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통화가 끝났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방금 누구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분이 놀란 듯 선영을 봤다. 네, 박도훈이라고. 혹시 그 사람 아세요? 여자분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아세요? 저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둘은 서로를 쳐다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혹시 여자분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선영은 그 순간 숨이 멎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손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자분도 알아챈 것 같았다. 당신도 여기서 말하긴. 저기 카페로 갈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1층 카페로 갔다. 마주 앉았다. 서로 한동안 말을 못했다. 여자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얼마나 됐어요? 석 달. 같이 산지요. 저는 6개월이에요. 여자분이 쓴웃음을 지었다. 사별했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 사별했다고. 공원에서 만나셨어요? 네, 어떻게? 저도요. 새벽 산책하다가 모든 게 똑같았다. 혼인신고는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부담된다고. 저도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돈은 얼마나 나갔어요? 500만 원 정도요. 저는 800이에요. 어떻게? 보험금 관리해준다고 했죠?
네. 통장 정보도 알려줬어요. 저도요. 공과금 앱도 설치해주고. 긴 침묵이 흘렀다. 테이블 위에 커피만 식어갔다. 둘은 동시에 깨달았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신고는 안 하셨어요? 선영이 물었다. 못했어요. 왜요? 창피해서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여자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식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이걸? 선영도 눈물이 났다. 저도 말 못했어요. 딸이 있는데.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여자분이 말했다. 그 사람, 부인 있어요. 네. 법적으로요. 아직 혼인 상태예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선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여자분이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주세요. 같이 알아봐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번호를 알려드렸다. 조심하세요. 당신도요. 연락할게요. 둘은 각자 헤어졌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손이 계속 떨렸다.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을 열기가 무서웠다. 도훈이 안에 계실 수도 있었다. 손을 떨며 문을 열었다. 다행히 집은 비어 있었다.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온몸이 떨렸다. 공포와 안도가 교차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 하지만 곧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선영은 일어나서 도훈 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어봤다. 뭔가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옷장을 열어봤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깜짝 놀라 방에서 나왔다. 도훈이 돌아온 것이었다. 왔어요? 선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요. 그러셨구나. 저녁 준비할게요. 도훈은 평소처럼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손이 아직도 떨렸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도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이제 알았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멍하게 지냈다. 도훈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괜찮아요. 선영은 그렇게만 대답했다. 다음 날 오전이었다.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한테서 문자가 왔다. 저예요. 오늘 만날 수 있으세요? 선영은 바로 답장했다. 네.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다. 여자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제가 더 알아봤어요. 네. 그 사람 주민등록 확인했어요. 아직 혼인 상태더라고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요. 부인 이름도 알아냈어요. 여자분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거기 적힌 이름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전화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부인한테요? 네,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여자분이 휴대폰을 들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선영도 같이 들을 수 있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박도훈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도 피해자인데요. 또 무슨 일이세요? 또라는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다. 저희가 당한 일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끊을게요. 툭 하고 전화가 끊겼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또래요. 또 무슨 일이냐고.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더 찾아봐야 해요. 여자분이 말했다.
인터넷 카페에 글 올려볼까요? 비슷한 피해 있으신 분 계실지도. 그렇게 하세요. 며칠 후 답이 왔다고 연락이 왔다. 2명이 더 있었다. 이제 4명이 되었다.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모두 60대였다. 모두 사별한 여성들이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모든 게 똑같았다. 새벽 공원에서 만났고 사별 이야기로 접근했고 동거를 제안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액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저는 800만 원 나갔어요. 저는 600. 저는 1000만 원이요. 선영이 말했다. 저는 500만 원이요. 계산해봤다. 총 3천만 원이 넘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한 분이 말했다. 이체 내역 캡처하세요. 문자 메시지도 저장하고요. 선영은 집에 돌아와 바로 시작했다. 휴대폰에서 이체 내역을 캡처했다. 도훈과 주고받은 문자도 저장했다. 은행에 가서 통장 사본도 출력했다. 도훈이 외출한 틈을 탔다.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다. 옷장도 열어봤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다.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이것도 증거예요. 다른 분들이 답장했다. 잘하셨어요. 도훈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거실에 놓인 도훈의 휴대폰을 봤다. 지금이다.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열어볼 수 없었다.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도훈이 서 있었다. 아, 제 폰인 줄 알고. 그러셨구나. 도훈은 휴대폰을 가져갔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저녁 준비할게요. 선영은 평소처럼 말했다. 요즘 좀 이상한데. 어디 아프세요? 도훈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선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이제 고소해야 해요.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창피해서. 다른 분이 망설였다. 창피한 건 저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선영은 고민했다. 고소하면 딸이 알게 돼.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돼.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그때 한 분이 말했다. 우리가 안 하면 또 피해자가 나와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해요. 그 말에 선영의 마음이 움직였다. 맞아. 맞는 말이야. 나만 생각할 게 아니야. 선영은 채팅방에 글을 썼다. 고소하기로 했어요. 같이 해요. 네, 저도요. 저도 함께 할게요. 4명은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날 밤 선영은 도훈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도훈은 평소처럼 말했다. 내일 일 때문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하고 의심했을 텐데 이젠 아니었다. 이젠 알았으니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였다.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4명이 함께였다. 고소하려고 왔습니다. 선영은 그렇게 말했다.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다. 용기 내셨네요. 첫 번째 여자분이 말했다. 공원에서 만났어요. 새벽에 개 산책하다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모두 똑같았다. 변호사가 물었다. 동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만난 지 2달쯤 후요. 저는 3달 후. 혼인신고는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부담된다고. 4분 모두 안 하셨군요. 변호사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어떻게 나갔나요? 선영이 말했다. 처음엔 10,000원, 20,000원씩이었어요. 병원비 대신 냈다고, 마트비 대신 냈다고.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5만 원, 10만 원. 다른 분이 말을 이었다. 저는 총 800만 원이요. 저는 600. 1천만 원. 저는 500만 원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3천만 원이 넘네요.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이체 내역이 명확하고 여러분이 동일한 패턴으로 피해를 보셨으니 더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다만 재판 과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시간도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할 거예요. 4명은 단호하게 말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이었다. 한 분이 걸음을 멈췄다. 정말 해도 될까요? 이 나이에 법정에 서는 게 창피하지 않을까요? 선영도 그 마음을 알았다.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웠다. 그때 다른 분이 말했다. 우리가 안 하면 또 피해자가 나와요. 우리 다음엔 누가 당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다시 용기를 냈다. 며칠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했다. 변호사가 보내준 양식에 하나하나 적었다.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선영은 펜을 들었다. 새벽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날. 복실이가 도훈에게 달려간 날.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떠올랐다. 커피를 함께 마신 날. 사별 이야기를 나눈 날. 동거를 시작한 날. 첫 이체를 한 날. 모든 걸 기억해내며 적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에 얼룩이 졌다.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적다 보니 더 화가 났다.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보여. 은행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표시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줄줄이 이어졌다. 선영의 손으로 보낸 돈들이었다.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다. 급한데 5만 원만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갚을게요. 고마워요.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모두 증거였다. 경찰서에 가는 날이 왔다. 아침부터 손이 떨렸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다. 뭘 입고 가지? 사소한 것도 신경 쓰였다.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다. 다른 분들도 벌써 와 계셨다. 오셨어요? 네, 일찍 나왔어요. 잠이 안 와서. 저도요. 서로 손을 잡았다. 준비되셨어요? 네, 같이 가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원실 직원에게 말했다. 고소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사기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다. 형사과 문이 보였다. 담당 형사를 만났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앉으세요. 네 분 다 같은 사건인가요? 네. 용기 내셨네요.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은데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고소장, 진술서,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형사가 하나하나 살펴봤다. 전형적인 데이트 사기 수법이네요. 데이트 사기요? 네,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뺏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잘 오셨어요. 이런 분들 잡아야 다른 피해가 없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우리가 잘한 거구나.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한 명씩 차례로 들어가 말했다. 선영의 차례가 왔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새벽 5시 반.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했다. 복실이가 먼저 달려간 것. 개들이 사람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 말. 커피를 함께 마신 것.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말. 동거를 시작한 것. 서류까지 꼭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 돈을 보내기 시작한 것.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그 말. 모든 걸 말했다. 형사가 물었다. 본인이 직접 이체하셨나요? 네, 항상 제 폰으로. 제가. 그게 이 사람들 수법이에요. 본인이 직접 이체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발빼하는 거죠. 진술이 끝났다. 2시간이 걸렸다. 다 말하고 나니 기운이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형사가 말했다.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박도훈 씨 소환하고 통장 추적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연락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한 분이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네요. 우리 모두 고생했어요. 서로 껴안고 울었다. 고생하셨어요. 당신도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등기 우편이 왔다. 도훈 앞으로. 소환장이었다. 도훈은 집에 계셨다. 우편을 받아들고 뜯어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선영을 쳐다봤다. 당신이 한 거예요? 네. 왜? 왜 이러세요? 왜냐고요?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일 다 알아요. 저뿐만이 아니죠.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잖아요. 도훈의 손이 떨렸다. 우린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이용한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요. 안 해요.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예요.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으로 들어갔다. 짐 싸는 소리가 들렸다. 30분쯤 지나서 나왔다. 가방 2개를 들고 있었다. 나갈게요. 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네, 안 해요. 도훈은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딸한테 말해야 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수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한참 말을 못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공원에서 만난 것, 복실이가 먼저 달려간 것, 커피를 함께 마신 것, 같이 살게 된 것, 돈을 보낸 것, 500만 원이 넘게 나간 것, 고소한 것까지 모든 걸 말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다.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미안해. 창피해서. 너한테 어떻게 말해? 창피할 게 뭐예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고소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제부터 제가 있을게요. 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엄마. 내일 갈게요. 아침 일찍 갈게요. 7,000-7,500. 다음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수연이 서 있었다. 손에 음식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수연이 선영을 꼭 껴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다. 함께 밥을 먹었다. 수연이 싸온 김치찌개와 밥이었다. 엄마, 많이 외로우셨죠? 응, 정말 외로웠어.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아니야, 너도 바쁜데. 엄마가 더 중요해요. 며칠 후였다. 4명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다. 다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저도요. 잠도 오기 시작했어요. 밥맛도 돌아오고.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리 잘했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손을 꼭 잡았다. 재판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진행 중이래요. 시간 좀 걸린대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당연하죠. 그 이후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밤에 잠이 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천장을 보며 뒤척이지 않았다.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았다. 복실이와 산책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 나갔다.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나갔다. 어느 날 산책 중에 이웃 아줌마를 만났다. 선영 씨, 오랜만이네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잘하셨어요. 저 처음부터 수상했거든요.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이제라도 잘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더 나아요. 네, 이젠 그걸 알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0장 재판과 진실. 7500 마이너스 8000 마이너스 일곱 번째 후킹.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4명은 법정에 섰다. 방청석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수연도 와 있었다. 도훈이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다. 도훈은 고개를 돌렸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 박도훈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간 사별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새벽 공원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동거를 제한한 후 소액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금액을 늘려가며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선영은 깜짝 놀랐다. 우리 4명만이 아니었어. 검사가 계속 말했다. 피고인은 법적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별했다고 거짓말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이체하게 함으로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변호인이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실제로 동거했으며 생활비를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사기에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피고인은 동시에 여러 여성과 관계를 유지했으며 각 피해자에게 다른 여성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선영이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피고인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새벽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다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고인이 먼저 접근했습니까? 네. 제게가 먼저 다가갔는데 그분이. 아니,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인이 살아계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피고인이 돈을 요구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선영은 잠시 말을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엔 같이 사는 사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고 나중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왜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을 의심하면 제가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항상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라고.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병원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선영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이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다. 새벽 공원, 사별, 동거, 돈. 8,000-8,500. 도훈의 변론이 시작되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도훈이 말했다. 정말 외로웠고 그분들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산 겁니다. 그럼 왜 여러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그건 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왜 법적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말하면 떠날 것 같아서. 그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다. 새벽 공원을 선택한 것도, 사별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동거를 제안한 것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모두 계획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통장 기록을 보면 같은 시기에 여러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심입니까? 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가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도훈이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재판이 끝났다. 선영은 방청석에서 수연을 봤다.
수연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선영은 웃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네 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네요. 복도에서 도훈과 마주쳤다. 도훈이 선영을 봤다.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후회하는 건 당신이겠죠.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호원이 도훈을 데리고 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1장 선고와 새로운 시작. 8,500 마이너스 9,000.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네 명은 다시 법정에 섰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 박도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다. 피고인은 사별한 여성들의 외로움을 악용하여 체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홀로 지내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점, 동시에 여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편취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법정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네 명은 서로 껴안았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네요. 고생하셨어요. 당신도요. 수연이 다가왔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 수연아. 그날 저녁 네 명은 다시 카페에 모였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요. 한 분이 말했다. 저희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강연이나 상담 같은 거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동의해요. 그럼 우리 함께 해요? 네, 함께 해요. 네 명은 다시 손을 잡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2장 에필로그 마이너스 새벽의 의미. 9,000 마이너스 9,500. 6개월이 지났다. 어느 새벽 선영은 다시 공원에 나갔다. 오랜만에 새벽 산책이었다. 복실이와 함께 걸었다. 예전에 앉았던 그 벤치에 앉았다. 평화로웠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선영은 생각했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매일이 외로웠다. 그래서 주변의 말을 듣지 못했다. 딸의 걱정도 이웃의 경고도 모두 의심으로만 들렸다. 하지만 그들은 선영을 사랑했던 것이다. 선영을 걱정했던 것이다. 선영은 외로움에 갇혀서 그걸 보지 못했다. 현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여러분, 선영은 중얼거렸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새벽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너무 잘 통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 같은 사람. 조심하세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걱정한다면, 친구가 의심한다면, 이웃이 조심하라고 한다면 꼭 귀 기울이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지 못했어요. 수연이 엄마, 돈 조심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선영은 화를 냈다.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틀렸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거지 나쁜 게 아닙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로 선영은 처음으로 자기 편을 들었다. 자기 마음을 먼저 생각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선영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선영을 바라봤다. 가자, 복실아. 함께 걸었다. 햇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9,500-1만 마이너스 대반전. 그런데 그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씨? 선영은 돌아봤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기억하세요? 선영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재판 때 방청석에 있었어요. 박도훈의 부인입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앉아도 될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도훈이가, 아니,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는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5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5년 전? 네.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요. 선영은 놀랐다. 처음엔 저를 잘 돌봐줬어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약도 챙겨주고. 하지만 2년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자주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전 몰랐어요. 병원 치료받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 짓을 재판에서야 알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죠.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도요. 감사하다고요? 네. 여러분이 고소해 주셔서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일어섰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걸어갔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구나. 외로움이 만든 피해자. 그날 이후 선영은 깨달았다. 진짜 적은 도운이 아니었다. 외로움이었다.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외로움에 갇혀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었다. 선영은 다짐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외로움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함께 지금 강연장에 서 있다. 객석에는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여성들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객석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1년 전 저는 새벽 공원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선영은 모든 걸 이야기했다. 처음 만남부터 동거, 사기, 고소, 재판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후회하세요? 그 사람을 만난 걸? 선영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외로움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아직 신고는 못했어요. 창피해서. 선영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창피한 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함께해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집에 돌아왔다.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다. 다녀왔어, 복실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단체 채팅방이었다. 함께 고소했던 세 분이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 강연 어떻게 됐어요? 선영은 답장을 보냈다. 잘 끝났어요. 새로운 피해자 한 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도 힘낼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선영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이겼어, 복실아. 우리가 이겼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후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데이트 사기, 로맨스 스캠은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 여성들을 표적으로 합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